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관용입니다. 광화문의 경찰 차벽, 지난 개천절에 이어서 어제 한글날에도 등장했죠. 어제는 일부 차벽이 철제 펜스로 대체되긴 했습니다마는 광장 봉쇄, 또 차량 검문, 불신 검문 같은 경찰의 통제는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국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부터 시민과 경찰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과잉 조치다. 코로나를 핑계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는 코로나 독재의 시작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은 되풀이될 것 같은데요. 자, 국민 방역과 기본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없겠는지 오늘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애초부터 방역이 아니라 정권 비판, 입막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신천지 사태,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경제는 침체를 반복하고 있고 국민 고통은 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8.15 집회로 생업을 놓아버린 자영업자들, 등교를 늦춰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지 경찰 봉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정무실장 맡고 계신 김영배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중앙홍보위원장 맡고 계신 박수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죠.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네 분의 기본 입장, 이 경찰 차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슬기롭게 협력해 주신 덕분에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 세계 아주 드문 거의 유일한 국가로 우리가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 나의 안전이 우리의 이웃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그런 깨달음, 이게 이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싶고요. 정부 당국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일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차벽도 그렇고 개천절 집회 다 이제 그런 행정 조치다라는 점을 좀 국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박수영 의원은요? 저는 이게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되는 방역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언제나 딜레마 상황에서 그렇듯이 한쪽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은 실패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적 가치를 원천 봉쇄하면서 방역만 추진하는 거, 이건 아주 후진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어렵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방역 독재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 변호사는요? 네, 코로나19 저는 아마 이 모든 뭐 국민의 권리든지 아니면 정치든지 경제든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마 기본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요. 아마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리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도 안 가고요. 그다음에 뭐 놀러도 안 가고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난번 아마 8.15 집회가 폭발적인 증가의 한 두 번째 고비가 됐었거든요. 그런 다시 위험성을 국민들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어떤 기본권 제한은 그런 좀 불가피하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조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 네. 김 교수는? 우선 이 코로나 지난 개천절하고 한글날에 이른바 이제 제인산성이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봉쇄령을 내린 그런 방벽을 치렀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8.15 집회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그 책임을 일단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8.15 집회 때 일부 보수단체들이 나와서 뭐 구호와 내용은 우리가 뭐 동의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특정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나와서 상당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낳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건 분명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집회와 한글날 집회에서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조치가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과 방역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득할 만한 수준과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차별적인 방역이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도했다. 네, 그렇습니다. 과도했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같이 예. 보면서 우리 김건식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8.15를 전후해서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걸 보실 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무슨 문제였냐면 그 전에 OECD에서도 그랬고 한국이 경제와 방역을 다 잡는 아주 모범 국가다 이런 이제 칭송이 있던 때였고 8.15 지나서 하반기에 경제가 좀 잡힐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폭발적으로 이때 8.15 집회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도 문제가 되고 그때 우리 방역에도 아주 초비상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런 이제 방역을 하자 이런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개천절 집회 이게 명절 이후기 때문에 더욱 사실 국민들을 긴장하게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아까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쩔 수 없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자제를 해야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제랑 금지, 원천 봉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제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완전히 원천 봉쇄한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 법이거든요. 그다음에 팩트에 관한 부분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광화문 집회 이후에 뭐 확진자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8.15 광화문 집회 예, 말씀. 그렇습니다. 네.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집회 참가자 33,68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확진자가 305명이 나와서 확진율이 0.91%가 나왔고요. 그때 똑같은 기간에 같은 기간에 전국 확진자는 1.52%가 나왔거든요. 광화문에서의 그 시위가 더 확산시키는 계기는 됐을지 몰라도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반박을 하면요. 네. 지금 아마 이제 광화문 집회 좀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아마 9월 2일 날 발표를 보니까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분은 440분이었어요. 저보다 좀 많았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냐면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분이 한 1,10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두 합하면? 개가 연결돼 있죠. 9월 2일 기준으로 한 1,500분 정도 됐어요. 다 기억하다시피 우리 코로나가 물론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나왔지만 한 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마 신천지 사태였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늘어난 게 저는 아마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이 연결돼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들이 그렇게 참여하면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광화문 집회 관련자만 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개천절이라든지 지금 한글날 계속 집회를 하던 분들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15 비대위라든지 예, 아니면 예. 뭐 4.15 부정선거 비대라든지 다 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는 주도하던 분들은 그 연결돼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사랑제일교회와 분리시킬 건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쨌든 확산의 계기는 됐던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15 집회에 사실은 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났다는 걸 알면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대거 참여를 독려했던 사실들은 굉장히 국민 앞에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 당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당에서 경고를 엄중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당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정부가 이른바 제인산성이라고 불리는 차량 방벽으로 이제 국민들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필요성이 그 과도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에 있는 사람들만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는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방역의 공평성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누차 많이 나갑니다만 같은 날 서울대공원이나 동해안이나 제주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방역을 그럼 거기도 차량 산성으로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8.15 집회에 그 우려가 있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좀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사실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이번에 개천절 집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막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방침을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과도해서 방역의 차별성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으로서 명박산성을 이게 강하게 비판했던 입장에서 지금 정부 여당도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시니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전국이나 이 전 면적을 다 봉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영역에 이제 차벽을 설치를 최소한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통행도 가능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전체를 보더라도 실제 이렇게 불허된 집회의 면적이나 숫자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보수단체가 신고했던 집회 중에 제한된 것은 2건, 3건,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노조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이제 건수들이 이 집회 제한을 받았고요. 나머지 97%에 해당하는 집회들은 10명 이하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잠깐만요. 10명 예. 이하로 신고됐지만 광화문 광장이 장소인 곳은 다 불허가 됐죠. 그거 다 불허가 됐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나머지 일부 지역도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웬만한 집회 신고들은 다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97% 가까이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봉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원천 봉쇄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필요한 거기에다가 지난번 8.15 집회 때 문제가 한번 생겼던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해서 한 조치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명백한 과잉 대응이 맞죠. 지금 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도 했지만은 예.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경찰력을 엄청나게 많이 동원을 했어요. 보시면은 전국에 경찰이 192개 중대가 있는데 그중에 187개 중대가 동원이 돼서 97%가 동원이 됐고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71%가 동원이 돼서 광화문 한 곳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장소는 치안 문제는 안 생기고 코로나 문제는 안 생기나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광화문이라고는 상징적인 장소를 막았다는 것이 과잉 대응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뭐 과잉이냐 아니냐는 수치로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안 모였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전국의 경찰을 모두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경찰뿐만 아니라 인력이든
어떤 공권력이라는 거는 집중할 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자꾸 뭐 서울 대공원이라든지 제주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방역 주칙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각자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8.15 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굉장히 뭐 마스크를 안 쓴다든지 방역 지침을 잘 안 지킨 분들이 많았고 서로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대공원하고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처럼 숫자의 많고 적음이 과잉 대응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요 일단 그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있는데 이 기본권을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9월 달에 부천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집회 신청을 했더니 부천의 판사께서 허가를 내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합당한 코로나 시기에 집회 시위에 대한 조건들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명단을 제출하는 거고요. 거리 유지 2m씩 하고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지키고요. 그다음에 발열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으로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부천에서 판사님이 허가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은 광화문이든 제주도든 서울 대공원이든 그것도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10명 이하로 하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이하도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방역이 무슨 면죄부나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동안 특히 우리 김 의원님 계십니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민주화 투쟁을 해서 갖고 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긴급한 사안 때문에 억누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광화문에 허가됐을 때 10인 이내로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2m씩 유기자하고 명단 제출하고 발열 체크하자.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린 거니까 지금 저 차벽이 써가지고 말씀하세요. 일반인도 한 명 한 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인 자체가 추격에 봉쇄됐지 않습니까? 아까 8.15 집회를 잠깐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몇 명 이하로 모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몇만 명이 모인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금도 지켜줬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상컨대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찰력을 동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금지구역 주변에서 97% 그리고 이 도심권이 아닌 경우는 93% 정도의 건수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방역 준수를 하고 그리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집회 허가를 받은 집회들은 시행이 됐거나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잉이다 전면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 일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만 막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날 보시면은 태평로 일대까지 전부 다 막았거든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막은 걸 과잉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를 막아야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 출입이 안 돼가지고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뭐 비행 돌아서 몇 킬로를 돌아갔어야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시위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까지 폐를 끼치고 있는 이게 과잉이 아니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는 명백 현존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데 김영배 의원님은 아마 모이면 광화문처럼 옛날 8.15처럼 많이 모일 것이다라는 예측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어야 막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보면 집회가 이렇게 과잉으로 차단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이제 판시를 하면서 10명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합법이다 라고 이제 판시를 한 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백하고 그리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에서도 현재 우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이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전혀 위반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이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이런 질서를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잘 준수해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야당의 주장이 틀렸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런 건 좀 여야가
이 합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8.15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8.15는 제가 모두에 그래서 먼저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했다. 그리고 일부 특정 교회와 일부 단체들이 막무가내로 가서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은 뭐 인정하는 겁니다. 반복될 우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될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고심해서 하는 건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국민적 동의하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불신검문 같은 경우는 우리 김 의원님 잘 아시지만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얼마나 이게 독재 시대의 유령 같은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을 주민등록증이나 그 가방 같은 거 소지해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따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시위 금지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인 사생활 침해예요. 그런 것들을 정부가 광화문 일대에서 막무가내로 했다? 이건 제가 볼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 정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방역의 효과성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방역의 차별성 문제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예. 방역에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예 차벽으로 막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방역을 성공했겠죠. 그러면 11,000명의 경찰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위대는 하나도 없는데 11,000명의 경찰들이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경찰 버스에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경찰들이. 이분들의 방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뭐 노출되지 않습니까? 11,000명을 동원한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8.15 집회의 그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서경석 목사나 김은수 전 지사 등 해서 새한국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포기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조국 전 장관 집에서부터 추미애 장관 집으로 이동을 한 걸로 했었어요. 차량 시위. 예, 그걸 예. 했습니다. 그건 물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 집회에 참석했던 일부 사람들도 반성을 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위를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8.15 집회만 이야기해서 하니까 우리들 볼 때는 뭐 야당 쪽에서 무조건 지금 코로나 독재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과잉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김경일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꼭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코로나 전에 아마 황교안 대표 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청와대 앞에 하고 거의 1년 동안 거의 농성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사실 강제로 해산하거나 막거나 이 사람들 들어오고 나갈 때 뭐 불신 검문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 8.15를 겪으면서 어찌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광화문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인 건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법원의 기준이 일정하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행정부에서 제안하는 것 같지만 물론 집회금지 명령은 서울시에서 내립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처분 신청을 그렇죠. 하니까요.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준이 물론 판사마다 판사의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해주는 사람, 불허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처음에는 조금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8.15 때는 보면은 뭐 인원하고 장소만 제한하다가 지금 말씀처럼 부천에서는 100명, 2m 얘기하다가 사실은 개천절 때는 10명 이내, 10명 이내 아니면 밖에 내리지 말고 구호 외치지 말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엄격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이걸 신청했던 분들이 그걸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판례라는 거는 사실은 판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정도의 기준, 9명 이내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든지 내리지 않는다든지 이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 그럼 지금 말씀처럼 굳이 꼭 광화문에서 해야 되느냐. 본인이 원하는 데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하면 된다고 봐요. 꼭 광화문에서 할 필요는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고 제가 여당 싶습니다. 측에게는 여당도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야당도 지금 저 질문 굳이 광화문 광장이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 결사의 자유이고 또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찾는 게 국민들 뜻이에요. 근데 그 장소를 아까 광화문은 하지 말고 다른 데는 하라. 이렇게 하면은 바이러스를 막겠다, 코로나를 막겠다 하시는 분이 이 장소는 안 되고 저 장소는 된다고 하는 건 또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광화문에서 하고 싶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이죠. 그러니까 정의당도 참여연대도 민주당 입장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여당에 가까운 참여연대와 정의당이 반박 성명을 냈어요. 이게 왜 70년대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전반적으로 보면 과잉이죠. 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가라. 이거조차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특정한 날에 좀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지침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35만 명, 미국만 해도 7만 명 가까이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3일 연속으로 지금 보니까 두 자리 숫자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국민들께서 그만큼 협조를 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국민들이 그런 깨달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거나 이렇게 어떤 이 아까 말씀하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집단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저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하시는 분들이나 또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는 아까 93%, 97%다 허용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정치권과 정당의 역할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좀 소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속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오히려 우리 정당들이 정말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발언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과 좀 제대로 소통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이제 전제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도 굳이 광장으로 가서 자기 의사표시를 그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도 이제 좀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뭐 이런 계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8.15 집회의 부작용을 사실은 8.15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지역에 8.15 집회 참석한 일부 분들이 계신데 그다음부터는 뭐 나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철저하게 방역 준수를 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신 만큼 8.15 집회의 재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성숙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정도의 국민의 성숙된 의식들을 믿고 적어도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본권 정도는 오히려 최소한 허용하는 선에서 코로나 방역을 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것이지. 재인산성 이야기하니까 이 명박산성은 민주주의를 막은 거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막은 거다. 우리 뭐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데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국민들 불편하고 똑같이 국민들 통행을 막는 겁니다. 재인산성, 명박산성이 민주주의를 막은 거면 재인산성도 민주주의를 막은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훨씬 더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허용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방역의 효과성 말씀드리는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만 막으면 코로나 방역이 된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화문에만 창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광화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더 좋은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천절 집회에 되도록이면 참석하지 않기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우리 보수단체에서도 되도록이면 광화문을 안 가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광화문에 안 가면 깔끔하게 해결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다른 데서 허용이 된다고 하니 가면 되는데 가겠다는 것조차를 그러면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못 오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광화문에서만 굳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개천절 집회하고 한글날 집회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왜냐하면 개천절에서는 광장도 전부 막았고요. 차벽을 완전히 쳤죠. 막았고 사람 자체가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 위헌 결정 날 때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대한문 앞에 시민 분향소를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앞에 광장을 전부 버스로 막았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려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위헌 문제가 됐던 건데 거기서 지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최소한 사람의 왕래는 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러면 어제도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뭐 자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통로는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최소한 해라. 그리고 끝나면 빨리 해산해라. 빨리 차벽을 철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그래서 아마 저는 법원도 어찌 보면 100명, 10명, 90명 이렇게 들어가듯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경찰도 이런 달라졌다?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저는 좀 개천절 때 완전히 막은 거는 좀 심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글날은 조금 통행하면서 지금 말씀처럼 물론 이게 불신 검문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회로 참석하러 왔는지 아니면 진짜로 회사를 가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사원증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로 자체를 막는 건 문제가 있지만 사람이 오갈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저는 해줘야 된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지켜주고 있어서 그 기준은 법원이든 경찰이든 세워가고 있는 입장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천절 때 막은 거는 잘못됐다 이건 인정을 일단 하시는 약간 문제는 있다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10월 9일 한글날에는 차벽 막았던 부분들을 차벽이 아니고 그 철제 펜스로 다 막았거든요. 결국 막은 건 마찬가지고요.
방금 사원증 보는 거 이건 불신검문 아니라 그러셨는데 그런 게 불신검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야 어느 회사 다니니 사원증 내봐. 이런 게 불신검문이죠. 뭐가 불신검문입니까? 아니 불신검문에 해당되죠. 법적으로는 불신검문에 해당되는데 예. 그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모든 국민들 사람들이 갔을 때 네, 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럼 나 회사 저기 갑니다 이러는데 그럼 진짜로 그 사람이 회사에 가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로 시위하기 왔는데 그냥 나는 뭐 회사에 간다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죠. 아니, 그러면 그건 최소한 뭐 조치가 문제가 있는 명함이라든지 거죠. 신분증이라든지 제시하는 거는 필요한 뭐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왜냐하면 말씀 그게 자체가 우리가 뭐 독재적인 김 의원님 거죠. 아시겠지만 전두환 군사 독재 때 불신검문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교문 앞에서 학생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걸 우리가 정당화시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BCAC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포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예, 하듯이 예. 이 초유의 사태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혹은 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정말로 이 초유의 사태에 특수 상황이다?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추석 때 사실은 정부가 고향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걸 수용하는 이런 일도 사실은 우리 역사상 과연 뭐 또 언제 있었나 혹은 앞으로 또 언제 있을 건가 싶을 정도의 사실 큰 일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 공동체에 큰 지금 문제가 닥쳐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경찰도 새로운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그레이드업 해야 되는 그런 뭐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현장에서 대응 매뉴얼도 그렇고요. 다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가슴을 열고 예. 국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또 이 서로가 논의가 가는 합리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 글쎄요,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토론이 좀 들거든요. 필요한 부분인데 이 정부 여당이 적용한 기준이 너무 선택적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들 보고는 공원묘지 다 닫아놓고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봉하마을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는 9월 10일 날 또 11일 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정은경 질병청장 예. 임명장 수여식을 하러 가셨어요. 그 2단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내에는 50명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100여 명 되는 사람들 있는 장소에서 당당하게 임명장 수여하시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럼 국민들 보기는 어떻겠습니까? 그만 대통령하고 질병본부의 직원들한테는 코로나가 안 가나? 이낙연 대표한테는 코로나가 안 가나? 이런 선택적인 이 방어, 선택적인 방역 이게 영 그 국민들 눈에는 안 차는 거죠. 하시려면 정말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해주시면서 또 요구하고 부탁하고 자제를 요청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도 역시 선택적으로 한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다. 예, 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진짜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가 아무리 방역을 해야 될 중요한 비상 상황이지만 기본권을 지키는 중에 과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광화문을 그렇게 차벽으로 막았을 때 효율성이 있었느냐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금방 말씀하신 이중잣대입니다. 코로나물이죠. 코로나물.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는 가시고 국민들은 성묘 가지 마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성묘 이번에 코로나 사태 생긴 다음에 또 하나 국민들한테 화가 나게 했던 게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께서 미국으로 아주 허를 날라서 자유여행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차벽을 쌓으면서까지 광화문 집회를 막았던 정부가 그 정부의 국무위원의 배우자는 가방 하나 들고 요트 여행 떠나는 게 이게 국민들 눈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선수범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한다면 국민들은 저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경찰도 계속 매뉴얼을 좀 바꿔가는 것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쪽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8.15 이후에 저는 야당이나 보수단체에서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시위에 대한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양에 대한 원칙과 합의된 룰을 가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부의 이중잣대만큼은 코로나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사실은 여야가 이렇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합의를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예. 여당으로서 그런 충고나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좀 함께 수용도 하고 논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모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진짜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장관
관련한 아까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활동으로 이제 가신 것이 그게 이제 뭐 고향 이렇게 표현하시면 약간 이제 그건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 매뉴얼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정부 당국이 내부적으로도 작업을 하지만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야당의 비판이나 언론에서 제기됐던 지적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경찰 당국과 방역 당국에서도 좀 더 투명하게 좀 논의를 끌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표 언급, 강경화 장관 언급 등등은 사실 오늘의 논점과는 조금 비슷나가 있는 겁니다만 양측에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렸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핵심 논점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지금 야당 측 분들도 집회 주최 측도 정신 차리고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기에 아직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광화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왜 좀 믿어보지 그랬느냐. 결국 이제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위헌 소지도 있다고 보세요? 야당 보기? 저는 뭐 확실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그래요? 것이죠. 그 얘기 잠깐 좀 해보고요. 헌법에 이제 우리 자유권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조에 신체 자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법률 유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결사의 자유는 21조에 나와 있는데 21조는 1항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한다는 법률 유보 조항이 없거든요. 2항에 또 분명히 뭐라고 해놨냐면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굉장히 강한 표현. 딱 그 조항만 그렇게 강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절대적 기본권, 미국 헌법에서 대법원이 얘기하는 독일 대법원이 얘기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요. 이게 미국 수정헌법에서 이제 1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absolutely free라고 하는 용어를 대법원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권리인데 이거를 원천 봉쇄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본권 중에는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지만 이 다른 또 자유와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집회 제한 조치를 했던 부분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예방법에 따라서 그 법에서 이제 경찰뿐만 아니고 행정기관 즉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 금지죠. 명령을 한 곳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적인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시법 자체에 그러면 그 규정을 정확하게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달에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이제 집시법에도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경우에 집회 이제 제한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둘 수 있도록 하는 그 명시적 조항을 넣자 이렇게 발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면 될 문제 저는 아닌가 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현존 명백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위험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확립된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이 집시법으로 집회를 막을 수 있다. 그것도 행정명령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집시법을 더더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문제 명백한 다 현존하는 위험을 물론 말씀하셨는데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나 비슷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유사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김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를 이제 헌재에서는 한 4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목적이 정당하냐, 예를 들어 공공의 어떤 복리에 맞느냐, 그 다음에 수단이 적절하냐, 이 수단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다른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예, 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추구하는 공익과 그다음에 어떤 사익 이거 사이에 균형이 맞느냐 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 경찰 차벽이 위헌됐을 때는 아까 말씀처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전혀 통행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조금 더 다닐 수 있게 했었는데 피해를 그래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받았던 건데 지금도 아까 제가 이 개천절에는 완전히 막은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은 해야 된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 경찰이 그때 위헌받은 결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참고해서. 왜냐하면 사람 통행 자체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다 그러면 물론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집시법 문제였어요. 아시겠지만 집시법은 위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국회라든지 뭐 청와대 100m 이내라든지 이런 게 위헌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일몰 금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가는 방향이 헌재의 기본 태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명령, 요거는 사실 집시법하고는 별개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코로나 들어오면서 새로 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통행을 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원칙으로 봤을 때 합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사실은 감염병 예방법만으로 집회 금지만으로 과연 집시법상의 집회를 모두 금지할 수 있느냐 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어쨌든 좀 맞춰야 된다.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을 서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춰야지 지금 감염병 예방법 하나만 가지고 모든 집회를 다 막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종교, 교회 이런 게 막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집회 표현의 자유보다 종교의 자유는 더 고차원적인 것인데 이걸 명분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 이제 교회라든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비대면 그렇죠. 그리고 모이지 말고 예배드리도록 그렇죠. 이걸 근데 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이게 뭐 헌재까지 많이 예, 가고 있어서 예.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최근에 있다고 봅니다.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 그 이동 제한과 관련해서 합헌 판결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의 경우는 처음에 좀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을 하다가 락다운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렇죠.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2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7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유럽도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독일법이 우리 헌법하고도 굉장히 뭐 가깝다고 하는데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동 제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맥락도 이제 역사적 맥락도 다르고 한 사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는 그런 사회적인 저는 분위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듭니다. 사실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영국은 좀 강하게 더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지금도 보면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막질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꽁세우데이타라고 있지 않습니까? 꽁세우데이타 6월 13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집회 시위를 코로나를 이유로 막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프랑스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독일도 6월 14일 날 사실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에서 그 노르딜트라는 데까지 노르틸렌까지 9km 인간 사슬띠를 맺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했어요. 그거 왜 했느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미네소타의 그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집회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열렸어요. 근데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난 게 5월 25일 날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가 극성기에 달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유럽과 미국은 전부 시위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시위 허용했겠습니까? 전부 광화문처럼 막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흐름을 보더라도 과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예. 그 말씀하신 우리 형 변호사님 말씀 네 가지 기준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헌재가 근데 밝힌 기준. 그 네 가지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번에 개천절 차벽은 굉장히 과도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는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똑같이 차별되지 않고 공정하게 다 적용이 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엄중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다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2011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제 때 그걸 막은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정을 한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 네 가지 기준을 저는 똑같이 야당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에 따라서 저는 이 매뉴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헌법에서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은 예. 37조 2항을 말씀하셨는데 2항 이전에 1항이 먼저 있죠. 2항은 1항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기본권이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일단 못을 박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뭐 안전보장, 뭐 국가 뭐 국민 봉고, 예, 뭐 질서 보장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천적으로는 막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때 막는다. 그게 2항을 아까 말씀하신 거고. 지금 불가피하다는 그러니까 주장인 거고. 그 2항조차도 2항을 뒤에 보면 아까 마지막을 말씀 안 하셨지만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고 2항에서도 유보조항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도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중요한 외신 뉴스 하나가 스페인 마드리드를 이동 봉쇄령을 내렸어요. 복지부에서, 보건부에서. 그러니까 마드리드 자치주에서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드리드 자치주의 최고 법원에서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차베스 총리가 아예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사실 독재로 가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최고 법원에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봉쇄령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리는 이게 오늘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교수님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아까 이제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딜레마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대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감염의 이 원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CCTV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레코드들, 그러니까 뭐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뭐 이렇게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개인 정보가 거의 무차별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문제가 유사한 고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법을 이번에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어느 선까지 둘 거냐, 어떤 경우에 둘 것이냐,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의무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럼 다뤄져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현재까지 국민적 합의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면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잘 절제되지만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는 국민적 합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현 변호사 한 네, 말씀만 짧게 하시고. 저도 사실은 제기하는 부분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약자들이 마지막에 호소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집회 시위거든요. 제가 코로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시아나에서 비정규직 해고됐던 분들이 그 본사 앞에서 집회하다가 구청에 와서 철거를 했다 그래요. 정부 청사 앞에서 그 어떤 마사회 비리를 폭로하다가 극단적 선택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약자들이 마지막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집회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농성인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해서 만약에 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광화문은 좀 다르다고 봐요. 여기도 8.15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어쨌든 집회라든지 시위, 사실 지금 외국 말씀하시는데 독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시에서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베를린 행정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몇만 명 모였거든요. 마스크도 안 하고. 그분들은 오히려 마스크하고 방역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미국 말씀하시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어찌 보면 감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국을 뭐 따라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거의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방역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기준들도 법원이라든지 행정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위헌 논란 속에 여러 언급들이 나왔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 차벽이 헌재 2번 가서 한 번은 위헌, 한 번은 합헌 이렇게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또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역시 헌법적 근거는 양측 다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건 현재로서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토론을 하면서 네 분 모두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들을 하신 게 우리 왜 흔히 영어식으로 뉴 노멀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 코로나 시대 집회의 새로운 기준.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고요. 거리의 시민들 의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마스크 쓰면서 얼만큼 고생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마스크 쓰고 일하면서 숨이 컥컥 막힐 정도인데 그거 좀 참아주면 안 돼요, 그거? 좀 좋아진 다음에 이렇게 얼마든지 집회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자유도 있는데 지금 정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니. 마트 가느라고 나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들어오는 길목길목에 그렇게 많이
응? 경찰들이 다 통제하는 걸 정말 제가 난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아유, 그건 너무 심하다고 봐요. 제한적으로 5-6대 정도만 차량 시위를 한다면 그거는 막는 거는 조금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 정도는 뭐 어쨌든 좀 이제 단체들에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긴다라고 하면 뭐 차벽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건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소한 집회를 하더라도 일단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시점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시장이나 뭐 시장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법의 논리로 집회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방역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정권이 싫어하는 말을 국민에게 재가름을 위해서 그걸 틀어막는 거나 다름없죠. 1인 집회만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라이브스루가 그나마 가장 방역과 시위를 집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과 같은 토론 주제가 처음에는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역이란 가치도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가치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은 네 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네. 결국은 처음에는 가치 논쟁으로 가지만 마지막은 방법론이거든요. 네 분이 좀 저는 반대쪽에서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불가피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코로나 시대에 집회 시위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번에 너무 탁 틀어막았다라는 분들은 집회 시위할 때 방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이제 건설적 대안을 내보시죠. 근데 이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은 이제 몇 안 되는 나라, 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대단한 이제 역량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시민들을 믿고 해결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라는 걸 전제로 우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증거는 역시 시민들의 그런 이제 자유로운 발언과 또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아까 이제 장소를 조금 더 논의를 해보되 좀 다양한 그런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인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준을 좀 더 다양하게 좀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이 조금 더 저는 이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좀 공개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을 수 있는 여야 간의 좀 치열한 노력이 경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도입돼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서울시 행정명령으로 10인으로 제한을 했고 법원에서 판결로 9대까지 차량을 했거든요. 그럼 차량 시위의 경우 차량 그랬어요. 시위에 예. 그럼 10명이니 9대냐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나요? 누가 내린 결정인가요? 무슨 과학적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뭐 예컨대 제가 지역구인 부산시 같은데 인구의 한 10% 정도를 전수조사를 샘플로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경향의 사람들이 항체를 이미 갖고 있고 누가 무증상 감염으로 지나갔고 이런 빅데이터를 좀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10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뭐 차량은 아무데도 괜찮으니까 뭐 20대도 좋다라든지 뭐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청에서 이번에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전 드라이브 스루라고 생각합니다. 차 타고 가고 창문도 열지 말고 가라는데 그거를 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면허를 취소하겠다까지 경찰청장이 얘기를 했나요?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베이스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저도 안이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아까 그 시민 아이디어 중 나왔는데요. 사실 1인 시위는 좀 조금 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1인 시위는 감염이 없잖아요. 그리고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국회도 여쭤 보면 장관도 이렇게 원택트로 하듯이
그럼 1인 시위를 하고 그거를 또 뭐 유튜브를 중계한다든지 그렇죠. 한 명 정도를 허용한다 그러면 예, 예.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근데 뭐 10명이냐 9명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20명이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저는 차차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근데 참고로 지금 10명 뭐 이런 거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도 1단계, 2단계 그렇죠. 뭐 그리고 2.5단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이건 뭐 헌법이나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란 말이죠. 2.5단계까지 가도 50명이었거든요. 50명. 실내 행사 실내 50명. 실내, 예. 예. 근데 아마 그런 기준들은 아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완화된다 그러면 만약에 예. 이게 다시 또 법원에 간다 그러면 예. 인원은 뭐 100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8.15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8.15 했던 분들 어쨌든 전적이 있는 것이니까 8.15 공대위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박근혜 석방 범대위라든지 네. 아니면 뭐 부정선거 대책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할 때를 조금 심사를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그 관계 없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심사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식으로 해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최장직 교수가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저는 아마 이 정치 공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것이 법원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시위를 하는 쪽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좀 합리적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데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인 시위는 사실은 뭐 집회 신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도 이번 휴가 때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8.15 집회 이제 부작용이고 8.15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일부 강경한 보수단체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사실 1인 시위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은 게 이분들이 자꾸 모여서 하시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조금 더 좀 불편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밝히시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이 뭐 어떤 입장이 되고는 아십니다만 1인 시위를 한다든지 1인 시위로 유튜브를 하면 되니까 저는 그런 방식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장소도 꼭 광화문이어야 되는가. 물론 꼭 광화문에만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 막는다는 것도 분명히 잘못됐지만 시위를 하는 측도 광화문이 아니고 저 분산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드라이브스루를 했던 그 서경순 목사 쪽에서 했던 것들은 저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히 그 방역 주칙을 지키면서 드라이브스루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결국 하고요. 다들 장소나 인원수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합리적 기준들을 네네. 만들어 갑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차벽이나 불신 검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스럽지 않잖아요. 그 김의원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신 검문을 민주당에서 합니까? 그런 것만큼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그 장소, 인원, 방법 등등 논의해 보자에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집회 주최 측이 애초에 신고한 것과 실제 행사 당일에 달라질 경우가 오늘 논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좌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금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을 보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다중이 집결하고 다중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옳다고 보통 이렇게 보지 않는가 싶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그리고 다중들에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좀 저는 대체로 국민적 눈높이 아닐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싶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신고한 대로 안 한 거는 처벌을 해야 돼요. 신고 10명 오고 했다 그러고 100명 오면 그건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집회 주최자들을 처벌해야 되고 다음에는 집회 허가를 뭐 3회는 안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해서 집시법이든 감염병 예방법이든 반영을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집시법 저희들이 이제 발의해 놓은 게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을 예. 넘어서 좀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그건 제가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런 식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한테까지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회 허가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집시법이 예.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신고인데도 불구하고 보완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허가조치랑 운영되지 않냐는 비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형 결정도 되게 많은 겁니다. 사실은 신고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인원이라든지 질서의 유진이라든지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100명 온다고 했는데 10,000명 온다. 이건 안 되거든요. 100명 온다는데 뭐 한 150명 이전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기준들은 제가 보기에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뭐 신고가 다르다고 해서 처벌하고 실제로 뭐 처벌 기준도 있습니다만 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집시법도 저는 좀 융통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위하시는 분의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위하시는 분들의 구호와 내용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국민 정서에는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광화문을 지키고 정말 오랫동안 매주 광화문에서 열성적으로 하셨던 분들을 보면 그 열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제가 존중하면서도 그분들이 외치면서 그분들이 집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그 내용까지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위와 집회의 효용성을 막는 쪽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시는 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집회 시위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럼 내 주장들이 관철될 수 있고 정부가 내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도 있다. 집회를 하시는 분 쪽에서도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의 시작이었던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특수한 요 공간을 앞으로도 또 어떤 집회가 예정돼 있을 때 원천 봉쇄, 즉 일단 그 공간에서는 집회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행동이 또 되풀이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신뢰가 구축될 정도가 되고 그 신뢰가 구축될 만큼의 법적 기반이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요? 일단은 풀고 처벌을 강화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풀면서 명확한 기준, 아까 우리 김건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천, 인천지방법원의 부천에서 네. 6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조건부로 했죠. 조건부로.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주고 광화문은 열되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때는 지휘자를 처벌, 주최자를 처벌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뭐 한 3회 내지 5회 정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문은 열어놓되 기준은 주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런 방안에 대해서. 저도 이제 행정을 해보면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연적 요소들이 큰 문제를 그럼요. 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코로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이도 많고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자리 숫자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요 기간 동안을 좀 견디고 일정 기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국민적인 그런 이제 동의를 거쳐서 좀 국민적 자유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민주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게 옳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요 시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8.15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사실은 8.15 때 지나서 그 경제 회복을 바로 기대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사실은 경제도 주저앉고 방역도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기만 좀 잘 넘기면서 좀.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마 최종적인 판단은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어찌 보면 광화문을 허용하지 않는 건데 사법부 물론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8.15 때 허용해줬다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15 때 했던 그 단체 분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광화문에서 일단 좀 허용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 한 번 어쨌든 그런 뭐 잘못을 한 게 있겠다 그러면 법원도 아마 저는 그분들이 신청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불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뭐 순수하게 다른 문제, 뭐 노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했을 때는 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구분해서 양자를 구분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회에 대해서 일단 불허하는 것 자체는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허가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신고만 하면 그런 차에서 본다면 코로나 방역이라는 비상 시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그 산성을 쌓거나 차벽으로 일반인의 통행을 막거나 불신검문 같은 과거의 유령을 보는 듯한 것들을 저는 먼저 안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좀 풀어주고 유연하게 한 다음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이 시기는 어렵더라도 견뎌보자라고 저는 호소를 하는 게 맞지 자기들이 먼저 산성을 먼저 쌓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건 제가 볼 때 한 조금 가지만 맞지 않다고 봐요. 김 의원 말씀하신 지금 요 시기라고 하는 게 지금 확진자가 3자리 숫자로 나오다가
두 자리 숫자로 그나마 좀 가지만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마 내일 정도에 정부가 새로운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발표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참 전처럼 하루 확진자 한 4-5명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거랑 유동적으로 같이 간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제 걱정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토론하죠. 마무리 발언 김근식 교수부터 뭐 한 30초 정도? 예. 예, 저는 그 야당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근본적인 그 자유와 권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야당의 호소, 그다음에 반정부 집회 그 자유에 대해서는 좀 결사적으로 좀 옹호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정부 당국의 그런 고충도 충분히 시위하시는 분들 이해를 하셔서 시위의 방식과 시위의 장소, 그 시위의 어떤 신뢰성들도 같이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국민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 변호사님. 네. 기억하시겠지만 뭐 작년에는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매일매일 시위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8.15 이후에가 8.15 이전과 이후도 좀 달리 받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뭐 장사하시는 분들, 학생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은 누가 또 강제로 만들 수 없거든요. 사회적 합의, 법원, 행정부,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기준은 제가 보기에 뭐 서서히 만들어갈 거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주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좀 무리한 그런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어떤 코로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헌법적 기본권이 야금야금 침해를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기를 권위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여당에서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은 하되 헌법적 기본권은 보장이 돼야 되고 코로나는 막되 부도덕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막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 예, 국민들의 협조로 이만큼이나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민생 경제 방역을 해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먼저 드리고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에 대한 문제들도 폭넓게 함께 의견을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은 좀 생산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게 진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토론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치 모두 놓칠 수 없을 때는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권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은 가치와 가치 투쟁만 하고 계셔서 그게 걱정이죠. 오늘처럼 앞으로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